자, 이제 또 최마의 뒤집기로 넘어가겠습니다. DB증권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 오늘 수요일 조합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또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피곤함이 몰려오죠. 올라도 피곤하고 떨어져도 피곤하고 떨어지면 속상한 거고, 그죠? 제일 속상한 거는 주식 화랑일 때 나만 또 소외되어 있으면은 포모의 극단으로 가죠. 그렇죠. 여기에 이제 인버스 투자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 어제 택시를 탈 일이 있어서 했는데 택시 하시는 분도 그런 호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릴 말씀은 별로 없고 하여튼 뭐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이 많으면 피곤해. 요즘은 또 다른 포모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포모? 올라서 팔았어요. 네. 그래서 잘 먹었다 했는데 또 올라가. 그렇죠. 엄청난. 뭐 다양한 케이스 경우에 이 상황들이 생길 수 있는데 네. 자 일단은 시장은 강하고 5천 뭐 200 됐나요 지금? 뭐 모르겠네. 잘 안 보여서. 글씨가 너무 작아요. 네. 노안 때문에. 그러니까 지수는 사실 큰 의미를 두기는 이제는 뭐 그 한계치라는 것을 넘어갔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변곡점을 맞을까 이렇게 주제를 줬는데 이게 뭘까요? 내일 실적 나오나? FOMC 금리 발표. 금리. 예. 그건 뭐 큰 의미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동결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어제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 뭐 1월치인데 아주 그냥 꼬라박 급락했어요. 그죠? 뭐 물론 혹한의 이 겨울 태풍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팬데믹 이후에 저점을 뚫었다? 미국의 경제 지표는 지금 뭐 고용 지표도 둔화되고 있고 소비자 지표도 둔화되고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금리 인하의 명분은 서서히 생기잖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라는 데는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 우린 데이터 보고 결정하는 데지 정치적으로 압력 준다고 금리 인하하는 데가 아니에요라고 탁 했는데 지표가 안 좋아지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의도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의도했다라면은 너무나 똑똑하다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네, 자, 내일 FOMC는 동결이지만 스탠스가 계속 이제 인하 쪽으로 뭐 하든다면 그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물가 지수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지표를 보고서 FOMC가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트럼프는 이제 다른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되게 올랐어요. 네. 그런데 전체적인 물가 지수를 놓고 보면 다른 부분들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이 트럼프가 의도하는 대로 실질적인 생활 필수품의 이런 것들은 통제가 잘 안 되니까 다른 거를 통해서 지수를 좀 낮춘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되는데 이게 뭐 에너지 가격 잡았고 유가를 막 짓눌렀는데 지금 유가가 뭐 62불대로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기름값은 줄었다고 하지만 네.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개인들이 사용하는 전기료 같은 경우는 상승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작년에도 많이 상승한 상태였는데 올해는 더 상승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뭐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중산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졌다라는 어제 이런 뉴욕 이야기들이. 증시 다우 지수가 하락한 게 메디케어 뭐 네. 이런 헬스케어 쪽이잖아요. 뭐 얘기는 뻔하지 않겠어요? 보험료 인하를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강제하거나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이자도 강제했기 때문에 뭐든지 지금 다 강제할 수 있단 말이지. 그냥 뭐 그렇게 낮추면은 뭐 낮춰지는 거 아니에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포지션이 주택 임차료잖아요. 네. 우리로 치면 뭐 월세 내는 거 그것도 강제하려고 하자는 거 아니야. 그 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강제적으로 하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로 인해서 물가를 억누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시장에 맡긴 게 아니라 억눌러 가지고 나타나는 지표고 그 나타나는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FOMC를 압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안 올라가는데 그럼 물가 이제 금리 내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뭐 보여지는 의도대로 거죠. 뭐 다 가고 있으니까 뭐 예. 달러를 누르니까 달러가 지금 96까지 떨어져가지고 DXY가 실질적으로 예전에 80년대 후반 일본하고 미국하고의 프라자비 부분 때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 부분이 상당히 컸던 부분들이 네. 축소되면서 이제 엔화 강세 가고 이런 부분들로 나왔었거든요. 네. 지금도 이제 이 엔화는 일본 쪽은 금리를 상승시키고 미국 쪽은 금리를 인하시키고 있는 와중에서 금리 차가 좁아지고 있어가지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엔화가 좀 강세로 가는 기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원화도 덩달아서 같이 연동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게요. 환율은 막 이런 쪽에 좀 고민에 쌓여 있던 이 환율 네. 상승 때문에 우린 어찌 보면 한숨을 좀 돌릴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런 현상이 돼서 그것이 주가로 또 반영이 되고 네. 거기에 이제 추가 상승의 동력을 끼려면은 결국엔 또 실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빅테크의 실적들, 김종인 의사가 파악하시는 실적들, 내일이 뭐죠? 테슬라인가요? 아침에 나오는 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게 이제 28일로 예정돼 있는데 현지 시간 28일이니까 오늘 저녁 넘어가서 내일 하여튼 장 끝날 네, 쯤에 새벽에 이제 뭐 나올 텐데 네. 뭐 일단 가장 주목해 볼 건 메타라고 봐야죠. 메타. 네, 메타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스물스물 녹아난 게 장기 투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구간이니까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장기 투자를 하면 괜찮을까라는 우려는 생기고 있고 원자재 가격 다 올라가고 달러는 가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AI 투자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가격 중에 내려가는 건 단 하나도 없고 오히려 폭등하고 있는 측면이니까 버는 돈은 제한적인데 쓰는 돈은 계속 많아지면 이들은 어디까지 이걸 감당하면서 투자를 계속할까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또 미국 시장도 어쨌든 이익의 상당 부분을 M7이 감당해주고 있는데 이 M7의 이익이 만약에 둔화되려고 하는 시그널 혹은 뭐 가이던스에서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투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영향을 적을 수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흔들겠어요. 또 강제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지금 단 한 가지 다우지수 5만을 아직 못 봤잖아요. S&P 500은 어제 히스토리 하이를 쳤는데 곧 경신하면서 다우 5만 그다음에 2배 얘기했단 말이에요. 10만 포인트. 그걸 가려면 빅테크 막 억지로 막 쥐어짜가지고 실적 내보이지 않을까? 근데 쥐어짜도 자신들이 쓰는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실적을 억지로 뭐 끌어올릴 마사지.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주장에 의하면 네. 소위 이제 그 쇼쟁이들에 의하면 마이클 지금도 버리가 지금도 이게 마사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왜곡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시설 투자 한 10년으로 생각한다? 뭐 이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이제 시장은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도 있고요. 뭐 네. 미국은 솔직히 저는 최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우리나라 쪽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네.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실적과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다 동일한 날 실적 발표 IR을 한단 말이에요. 29일 날인가요? 네. 하루날 잡기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공교로운데 하이닉스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HBM 만들기만 하면 엔비디아가 사가기 바쁠 것 같은데 자꾸 다른 쪽에 팔려고 하고 있는 거 왜 그럴까 그러니까. 딱 궁금하고요. 보도는 자꾸 HBM4도 엔비디아가 뭐 우리는 해서 통과됐고 왜 그렇게 보도들을 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데 엔비디아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건 뭐 삼성전자에게 물어보면 우리는 뭐 고객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라고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엔비디아는 얘기 안 해주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건데 네. 어쨌든 저는 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이던스인 것 같아요. 네, 가이던스는 투자 가이던스인 것 같습니다. 네. 투자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좀 할 것인가에 대한 이 가이던스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두 가지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잖아요. 네. 물론 개인들이 오늘도 엄청나게 사고 있어서 주가는 뭐 끝간대를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만 한 번 정도는 실적을 보면서 가이던스 보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두 번째로는 오늘 기아하고 현대모비스가 실적 발표하고요. 내일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죠. 보통 현대차가 항상 먼저 하고 뒤이어서 하는데 현대차를 왜 뒤로 밀었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좀 궁금증을 가져봐야 될 테고 1월 8일 이후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현대차를 지금 패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코스닥은 차라리 지금 기관이 수급으로 밀어당기는 측면이라
오히려 펀더멘탈을 약간 우리가 뒤로 볼 수 있는데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작년 여름부터 계속 외쳤던 종목군들이지만 오히려 실적 발표할 때는 우리가 머리를 차갑게 하고 한번 내용을 냉정하게 보고 가야 될 때가 아닌가 이 생각을 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종희 의사도 물론 이제 정상적이죠. 그런 한 번쯤은 이렇게 뭐랄까 한 걸음 물러서서 근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앞으로 달려가기 때문에 물러서기가 생각이 많으면 피곤하다니까.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뭐 억지로 빠져나올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죠. 네. 지금도 신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침부터 뭐 갭 뜨고 있는데 그 갭에다가 그냥 뭐 주문을 막 밀어 넣으시는 분들은 그래서 ETF를 요즘 너무 선호하시잖아요. 개인 투자. 이게 작년에 저희 이사님이랑 저랑 둘이서 이제 뭐 종목 보기 힘들고 뭐 하면은 우리 네. ETF 투자하자 그렇죠. 막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그 다 자금이 ETF 쪽으로 몰리고 광풍이에요, 있는 광풍.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종목 거죠. 선택이 어려우니까 ETF를 선택하시고 그게 이제 금투 그 ETF 쪽에 쪽으로 들어가니까 거기서 또 주죠. 다시 이쪽으로 또 들어가고 그렇죠. 막 그러니까 흘러 들어가는 분이니까. 금투 쪽에 금투 협의 그러니까 투자 주체별 몇몇 동향에 보면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매수 오늘 지금 벌써 1조 원인데 금융 투자가 한 9천 원 이게 ETF가 예, 상당수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개인 투자자가 ETF 레버리지를 산다면은 아니면 뭐 로봇이 됐던 배터리가 됐던 뭐가 됐던 사면은 그게 또 종목으로 또 담아야 되니까 이런 순환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다 좋은데 예. 지금 그 신규 매수하시는 특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신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지금 이 가격에서 이렇게 고가 베팅을 그것도 갭을 뜬 상태에서 하는 게 과연 좋은 전략일까는 내일 이벤트를 앞두고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비싸게 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24만 원 가는 거면 네. 오늘 가격에 사든 내일 가격에 사든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 조급함 때문에 뭐 갭 떴을 때도 매수하고 다음날 올라가면 또 따라가고 이런 매매는 지금은 적어도 작년부터 2배 이상 올라온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까지 세 종목 모두 조금은 차갑게 좀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신규 매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아직은 뭐 당연히 끌고 가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네. 항상 그게 어렵죠. 뭐 올라가니까 손이 나가고 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손이 어디 매수 버튼에 눌러져 있고 내가 산 그 순간부터 주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막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또 조급하니까 팔았다가 또 올라가는 거 따라갔다가 또 손실 보고 팔았다가 이게 반복되면 나중에 이제 원금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ETF 쪽에서도 딱 보게 되면 좀 ETF마다 좀 특색이 있어요. 네. 우리가 뭐 반도체 ETF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ETF 안에 구성되는 이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네. 이제 삼성전자가 많은 게 있고 하이닉스가 많은 게 있고 그래서 ETF 뭐 레버리지 반도체 레버리지를 딱 샀는데 삼성전자 올라가거나 하이닉스 올라가는데 레버리지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하면 2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네. 2배가 안 올라가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오늘 3% 올라가요. 네. 3% 넘게 올라가는데 그 안에 이제 150 ETF가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9% 10% 올라가요. 단순하게 보면은 6%에서 7%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10%가 올라가요. 이게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도 보게 되면 150개 종목의 그 상승 대형주 그러니까 코스닥 내에 시가총액 큰 비중의 애들만 많이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쪽으로 레버리지 전체적인 코스닥 시총의 그 이 정도 올라가는 거는 하단에서 그거를 마이너스로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을 다 제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ETF를 투자하실 때도 그런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한 이 군도 한 번쯤은 다시 살펴보시고 네.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뭐 이게 또 길어지면 또 재미없으니까 예. ETF가 예전에 그 ELS처럼 ELS 광풍이 있을 때처럼 혹여나 부작용은 없을까 궁금하긴 한데 그건 나중에 그것까지 가면 시간 너무 길어져요. 자, 연결로 받아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이제 기업들로 내려가 봐야 되겠죠. 소부장의 시대가 온다? 올까? 왔나? 왔죠 이미. 왔다. 네, 이미 신고가를 내는 종목이 너무 많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의 신고가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 그러니까 그 피포 그 논란의 평택 피포 평택 한다 라인. 안 한다가
보니까 2022년부터 뭐 한 해 만에 이거 파운드리다, 메모리다, 뭐 나눠서 한다. 온갖 얘기가 들려와서 계속 지연됐던 게 지금 야간 심야 작업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네네. 불 막혀져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좀 하자. 특히 네.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는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던 걸 고삐를 조금 잡은 모양이니까 그러니까 생산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P4 라인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크지만 하이브리드로 파운드리하고 메모리를 나눠서 생산할 수 있는 또 라인을 막 바꿔가면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원래 2028년 얘기돼 있던 P5도 지금 속도를 좀 올리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 장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는 미국에 관심 없는데 미국의 장비에는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ASMR이라든지 뭐 AMAT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다 신고가잖아요. 네. 미국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구간에서도 메모리하고 그런 것들만 신고가란 말이죠. 국내에서도 뭡니까? 뭐 PSK, 원익 IPS, 유진테크 뭐 그동안 수없이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뭐 솔브레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신고가 가고 있는데 네. 솔브레인처럼 비메모리 망가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삼성전자의 투자가 지연되면서 안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좀 거기에 있지 않나. 그다음에 하이닉스마저도 뭐 청주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늘리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다른 종목군들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조금 자극받을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서부장 하면 또 우리 이영로 차장도 일가견이 좀 있죠. 소재 쪽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딱 보게 되면은 소재 우리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일단은 공장을 증설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신규 장비가 대거 들어가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터 닫고 공장 짓고 그 골조 딱 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장비가 이제 하는데 일단은 공장을 짓기 시작하면은 장비는 발주 나가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은 가지만 소재단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물품들이 납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조금 다른 부분들을 보는 게 뭐냐면은 국산화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도 좀 강하고 네. 이런 부분들도 해가지고 또 이번에 일본이 중국을 규제하는 이 부분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예전에 화이트리스트 사건 이런 것처럼 이게 또다시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을 개발해놨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국산화율을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소재 쪽에 되면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케미라든지 얘네들이 만들어놨던 이런 물질들 같은 경우를 기존에는 아직도 일본 제품의 절대적인 비중이 뭐 90% 가까이 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체를 하게 된다라면은 빠르게 지금 현재 있는 캐파 상태에서도 이쪽 매출액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국산화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 포착되는 건 그러니까 사실 그 김종인 회사도 파악하시겠지만 결국에는 D램을 적층한 HBM 적층 단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숫자가 바뀌는. 근데 이제 D램도 1C라고 하는 10나노 언더라고 하는 것들이 승부처가 지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세화 공정의 소재, 장비, 그다음에 부품. 뭐 이거는 한 번 그 끈끈한 연을 맺으면은 그냥 한 몇십 년은 아니고 10년 바꾸기가 쉽지가 그렇죠. 않죠. 그렇죠. 하나 빼고 넣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하나 빼는 것 자체가 그러면 콜을 다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비용이랑 시간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HBM4를 삼성전자만 정말 통과했고 하이닉스는 아직 시험 중이거나 통과가 늦어지면 만약에 혹시라도 드랍되면 그러면 그 차이는 한 6개월, 7개월이 훅 벌어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HBM에서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가장 좋은 설계를 건 다 뜯어 고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좋게 둘이 똑같이 통과해서 똑같이 집어넣고 뭐 동일한 비중으로 가면 가장 좋은 그림이기는 한데 그건 아마 29일 날 IR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를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 초 엔비디아하고의 이런 것들이 네. 앞으로 향후 이제 전체 시장의 어떤 뭐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근데 김종인 회사는 약간 좀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돌다리를 얘기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저는 이제 코스닥을 3,000포인트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네. 돌다리도 이제 두들겨 보면서 가긴 해야 되겠지만 네. 분할 매수 개념으로 일단은 조금의 그 어느 정도의 그 담가놓고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이라는 건 항상 우리한테는 딜레마이긴 해요.
뭐 앞서 이제 배터리들 막 얘기하는데 이게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필드에 있는 엔지니어들이나 네. 얘기해 보면 야, 이거 전고체 뭐 LFP 뭐 우리 어떻게 하지? 좀 힘든데. 그 맞습니다. 전구체 막 같은 이러지만 경우도 어쨌든 2027 이제 2027년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개화가 좀 되면서 빠르게 올해 하반기쯤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제품들이 이제 나오고 탑재되는 형태로 가는 부분들이니까요. 근데 배터리가 이제 무겁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짊어지고 다녀야 되는 휴머노이드면은 이게 왜 한때 전기차나 자동차가 경량화를 추진했던 거는 저항이라고 하는 것, 접지의 저항을 줄여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자 이런 것들인데 휴머노이드도 마찬가지잖아. 배터리 100kg짜리 들고 짊어지고 그렇죠. 그거를 뭐 일을 하고 동작을 한다는 게 이론적으로는 안 맞으니까 이걸 또 줄여야 되는데 고집적화해야 되고 그러면 그 막 때려 넣어야 되는데 이 전하라는 거를 네. 그럼 얘가 안에서 막 광분할 거 아니에요. 전하가 가만히 있어 이런다고 가만히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폭발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이게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어마어마한데 지금은 우리는 막 앞서 나가죠. 시세가 막 앞서 나가고 당장 되고 뭐 얘기했잖아요. 이거 뭐 아이언맨의 요거 예. 이거 이제 아크. 곧 나온다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인공태양이 관련된 인공태양이 우리나라가 48조인가요? 핵융합. 예, 핵융합 발전에 대한 그 지속 시간을 48조를 달성을 했어요. 그것도 핵융합도 할 말이 많잖아요. 그 다원시스가 지금 완전히 안녕됐잖아요. 네, 다운시스는 좀 다른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예. 물론 그렇지만 난 그런 사기를 또 한번 제가 당한 건 아니더라도 그 핵융합 이게 앞으로 차세대 미래 에너지 원인 핵융합 부분들 이 부분도 이제 원래는 35년을 목표로 해서 전 세계에서 같이 연구를 했었는데 네.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새로운 그런 에너지원으로 나타나지 네. 않을까. 자 마무리해야 되니까 딱 집어가지고 좀 정리 좀 해주시죠, 김종인 의원님. 근데 저는 뭐 장비 중에서는 아까 뭐 전문가님도 언급하셨던데 PSK 뭐 예전부터 PSK.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원익 IPS 역시 뭐 빼놓을 수 없는 장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장비니까. 그다음에 뭐 솔브레인 포함해서 그나마 아직 가장 덜 오른 소재 중에 하나는 원익 QNC가 아닌가 싶어서 뭐 이런 종목도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 신규 상장 기업 중에 CMTX라는 기업을 한번 얘기했는데 또 시세가 또 움직여주고 거기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또 관시가 좋아서 혹시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공부 좀 다음에 공부 좀 해서 뵙는 걸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말에 뒤집기 없고요. 아직은 뭐 뒤집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엎어치기로 가는 걸로 일단 결론 내리면서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DB증권 을지로 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